이건 작년일 캬바쿠라에서 일하던 여자에게 일어났던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 그 애는 갓 20살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캬바쿠라에서 일하는 흔히 있는 여대생 언니였다. 그 당시 내가 요코하마에 있는 캬바쿠라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이다. 요즘 짜증나는 손님이 따라다니는데 그냥 둘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게 애들은 웨이터나 손님한테 말고 나 같은 미용사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쉬운지 그 애들의 푸념이나 상담 등을 자주 들었다. A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배 언니를 지명하고 찾아오는 사장의 직원이 A에게 달라붙어 그 사람이 끈질기게 군다는 것이었다. 그런 손님들은 자주 있다고 들었다. 다만 말도 안 된다고 A는 말했다. 웨이터에게도 상담했다는데 자기가 관리할 수는 없다고 미안하다며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후 A가 점장과 말다툼하면서 울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 후 메이크업을 고치고 머리를 어떻게 할지 묻는 동안에도 언제나의 밝은 모습도 없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때 들었던 그녀의 이야기로는 이틀 전 집에 돌아가니 현관문 손잡이에 봉투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 남자의 거기를 찍은 사진과 곰돌이 푸우의 인형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인형의 배가 찢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정액 같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그 끈질기게 구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날 쉬는 날이었던 A는 친구와 쇼핑을 갈 약속이 있어서 주차장에 세우던 차에 타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봉투에 이번에는 A의 속옷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속옷 안에 갈갈이 찢긴 A의 사진과 이번에는 피투성이가 된 면도칼이 들어있었다는 것. 이제 그만둘 거야.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A의 메이크업을 했던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를 발견한 건 새로운 웨이터였다. 출근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아 A를 걱정한 점장이 그 웨이터에게 숙소까지 가서 데리고 오라고 시켰는데 문손잡이에 목을 맨 A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친했던 데다 거의 매일 봤던 A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장례식 후 점장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점장이 말하기론 그런 손님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A는 가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자주 있었던 일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도시에서의 자취, 아파트, 고독.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접점이 점점 사라지는 지금,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세대 속의 고독,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 부러움, 희망. 그게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선택하는 시대의 덧없음을 느꼈다. 다만 그 뒤 일주일 후 점장이 체포된다. 사망한 A의 뱃속에는 점장과의 아이가 생겨 있었다고 한다. 점장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A와는 임신으로 인해 격렬하게 다퉜고 어쩌려고도 하지 않고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것. 그리고 무서워져서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누군가 먼저 발견하게 만든다. 순식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자주 있던 일이야. 점장이 말했던 걸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넘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인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자각한 사람은 이상해진다는 것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그 고독감이나 절망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그런 인간은 극단적 선택조차도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비로소 생기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실감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곰돌이 인형, 정액, 면도칼, 피, 사진. A가 말했던 이야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들어있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 상상 임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조산원을 했을 때의 이야기. 임신 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이상한 환자가 있었다고 해. 임신도 안 했는데 검진을 받으러 온 것 같아 어머니가 몇 번을 상담해 주었어. 아무래도 불륜 상대에 버림받아 이상해진 것 같대. 어떻게 해서라도 불륜 상대의 애를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해 상상 임신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오지만 역시나 초음파를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다만 배는 부풀어 오른대. 가슴도 커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산기를 느끼고 그대로 출산. 스스로 아기 인형을 밀어넣은 것 같은데 하반신이 너무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 해. 여자란 이렇게까지 슬픈 생물이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 두 사람의 엄마. 도플갱어 이야기가 될까요? 한때 같은 얼굴을 한 엄마가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건 여동생이 태어나기 직전 홀로 집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서 당분간 집에는 못 오고 나중에 아기와 함께 돌아오겠다던 엄마가 예고도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는 데리고 있지 않았고 빵빵해야 할 배도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놀아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아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한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윽고 진짜 엄마와 아기인 여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그 엄마의 일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출연은 몇 개월 후였습니다. 기대하던 아가와의 생활이었습니다만 익숙해지니 어른들의 주목을 모으는 여동생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꼬집는 것을 엄마에게 들켜 혼이 나서 벽장 안에 들어가 토라져 자다가 눈을 뜨니 발밑에 어둠 속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나를 혼낸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하니 그 엄마는 잡아먹어버릴까? 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얼굴을 보니 흰자위가 새빨갰습니다. 그때 벽장 밖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셔 감았던 눈을 뜨니 발밑에 있던 엄마는 어디로 사라졌고 벽장을 연 사람은 진짜 엄마였습니다. 간식을 먹으라고 부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두 번째 엄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랏빛 엄마. 저에게는 3살 연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애가 부침성이 있어 어렸을 때는 저와 항상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동생을 귀여워하면서도 조금은 성가시기도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친구들과 놀아도 남동생은 저와 같이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짊어진 듯한 느낌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자 여느 때처럼 동생이 나도 갈래. 하고 쫓아나왔습니다. 화가 난 저는 집에서 엄마랑 있어. 라며 조금 짜증나는 투로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엄하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자 동생은 엄마랑 같이 있기 싫단 말이야. 라는 말을 계속 해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랑만 있으면 보라색이 돼. 그게 무서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겠어서
보라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니 크레파스로 칠한 것처럼 얼굴이 보라색이 돼.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아무래도 동생과 엄마가 단둘이 있을 때만 엄마의 얼굴빛이 보라색으로 물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서 동생이 어째서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을 하게 됐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가 들으면 슬퍼할 거야. 동생에게 말했지만 진짜라니까. 보라색이 됐을 때 엄마는 계속 화가 나 있어. 계속 나를 쫓아온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아니고 귀신이 집에 있는 걸까?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어리기도 했고 뭔가를 착각했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고 너랑 놀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보자 보라색 얼굴이라 엄마 얼굴이 안 보이니까 화가 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라고 남동생은 말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아마 엄마는 동생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가면이라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동생을 억지로 집안으로 돌려보내고 놀러 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동생이 역시나 걱정이 되어서 노는 걸 일찍 마치고 통금 시간보다 일찌감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몰래 상황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가면을 쓴 엄마와 겁이 질린 동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얀 원반 모양의 둥근 가면에다 보라색 유성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은 물건을 얼굴에 붙이고 있었고 말없이 동생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보채면서 엄마에게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통금 시간이 다 되어서도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라고 계속 생각했지만 그 대답은 찾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계속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때의 엄마가 서서 상냥한 얼굴 표정으로 다녀왔니? 제게 말했습니다. 왔으면 들어가야지. 엄마가 걱정하잖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말하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그 뒤에 있는 동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린 듯 피곤한 듯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동생과 함께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엄마를 그 섬뜩한 상태로 다시는 놔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동생을 학대하여 스트레스를 푸는 발산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일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그대로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동생과 따로 계속 움직였다면 학대가 어디까지 확대됐을지도 모릅니다. 제멋대로의 착각이나 망상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섬뜩한 엄마의 행동은 지금도 가끔씩 떠오를 정도로 무서웠습니다.